이 집안에 배신자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도 소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을 품은 마음에서는 쇠를 긁는 소리가 나고, 탐욕에 물든 마음에서는 질척거리는 진흙 소리가 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한 아이에 관한 것이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크나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석 달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하나둘 장터로 몰려들었거든요. 먹을 것이라도 구해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장터 한 구석에 낡은 거적을 뒤집어 쓴 채 귀를 틀어막고 있는 10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이. 부모를 잃고 홀로 떠돌다가 왈패들 틈에 끼어 살던 가여운 아이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청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배가 고파 정신이 나갔나 보군. 하지만 청이가 귀를 막고 있는 건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청이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니 사람들의 마음속 소리까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생선 장수가 갓 잡은 싱싱한 놈이요 하고 외칠 때 청이의 귀에는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썩은 걸 속여 파는 마음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비단을 파는 상인이 미치고 파는 거요 하고 너스레를 떨 때면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거든요. 거짓말은 쇠소리로, 탐욕은 질척거리는 진흙 소리로, 분노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장터는 청이에게 온갖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래서 청이는 늘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조용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었거든요. 아유, 시끄러워. 좀 조용한 데가 없나. 청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저 멀리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묵직하고도 정갈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가 땅을 다지듯 혹은 거대한 고목이 뿌리를 내리듯 올고든 소리였지요. 거짓도 가벼움도 없는 맑은 울림. 청이는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영의정 윤대감 마님 행차시오. 사람들이 황급히 길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위엄있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 영의정 윤대감의 행차였습니다. 청이는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 행렬에서는 잡스러운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발소리뿐이었지요. 그런데 청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행렬이 장터 앞 나무 다리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그 다리에서 청이의 귀에만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이, 뚝, 뚜둑. 나무가 지르는 비명이었지요. 기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리,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신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 돼, 청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굶주려 비틀거리는 다리였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순식간에 행렬 앞을 가로막았지요.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아이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행렬이 뚝 멈춰 섰습니다. 앞장서던 호위 무사가 험상궂은 얼굴로 칼자루에 손을 올렸지요. 이놈, 감히 어느 앞길이라고 길을 막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숨을 죽였지요. 왈패 하나가 달려와 청이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 녀석이 며칠 굶더니 실성을 해서
하지만 청이는 왈패에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다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시면 무너집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바닥에 엎드린 거지 아이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어른의 행차를 막아선 것입니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짓이었지요. 하지만 청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음이 쏟아졌거든요. 저 거지 녀석이 진짜 돌았나 보네.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긴 뭘 무너져. 사람들 마음속에서 한심하다, 귀찮다 하는 날카로운 소리들이 사방에서 청이를 찔러왔지요. 하지만 다리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그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강직함이 눈빛에서 풍기는 사내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섰지요. 영의정 윤대감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을 손짓으로 제지하고는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고개를 들어보거라.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지요. 청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공포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다리가 비명을 지른다 하였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소인의 귀에 들립니다. 나무 속이 썩어 비틀어지는 소리가, 기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윤대감은 잠시 청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윤대감은 오랜 세월 조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어른이었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가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할 눈빛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가서 다리를 확인해 보거라. 호위 대장이 당황했지요. 하오나 대감마님, 저런 미천한 아이의 말을 어찌 확인해 보라 하지 않았느냐. 단호한 명령에 호위 대장이 마지못해 다리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기만 하는 나무 다리였지요. 호위 대장은 난간 기둥을 손으로 움켜쥐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우지끈, 끔찍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지요. 겉만 멀쩡해 보였던 기둥이 힘없이 꺾이더니 다리 상판 일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썩은 나무 부스러기가 먼지처럼 피어올랐거든요. 장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호위 대장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방금 전까지 청이를 비웃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만약 윤대감의 가마가 저 위를 지나갔더라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대감은 무너진 다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청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닌 깊은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청이라 하옵니다. 부모는 어디 있느냐? 오래전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청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낡은 옥 조각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잠깐 그 옥 조각에 머물렀지요. 무언가 떠오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넘어갔습니다. 윤대감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왈패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돈을 줄 터이니 이 아이에게 다시는 손대지 마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가 거두어 간다. 왈패들은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 연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윤대감이 청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가자. 오늘 너는 나와 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내 집에서 밥 먹고 잠잘 곳은 보장해 주마.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 청이는 얼떨떨한 채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청이의 귀에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왔지요. 타닥, 타닥. 추운 겨울날 아랫목을 데우는 아궁이의 장작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의 소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거든요.
청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윤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입니다. 장터에서 벌어진 소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아까 그 아이 참 신기하구먼. 내가 생선 값을 좀 올려 부른 것까지 알더라니까 하고 떠들었거든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청이가 고개도 안 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옆에 손님한테 말한 거 틀렸어요. 은어가 3근 반이 아니라 2근 8냥이었고 값은 단냥이 아니라 성냥 받으셨잖아요.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입이 떡 벌어졌지요. 한 번 들은 숫자와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아이. 윤대감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지요. 행렬은 다른 길을 돌아 영의정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이 열리고 윤대감은 청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여봐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식솔이다. 깨끗이 씻기고 먹을 것을 내어주거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한 노인이 윤대감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굽은 등 윤대감 곁을 30년이나 지킨 집사 곽 노인이었지요. 대감마님,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헌데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청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곽 노인의 입에서는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스, 스, 스. 어두운 밤의 숫돌 위로 시퍼런 칼날을 가는 듯한 소리. 살기와 탐욕이 뒤엉킨 끈적하고 차가운 그 소리에 청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본능적으로 윤대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소리가 나는 대감님 곁에 칼 가는 소리를 품은 자가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청이는 직감했지요. 이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는 저택 안에 대감님의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을요. 길바닥에서 거두어진 떠돌이 아이 청이와 30년 충복의 탈을 쓴 곽 노인. 이 둘의 기막힌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저택은 청이가 살아오면서 본 어떤 곳보다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마당만 해도 장터 한 귀퉁이보다 넓었지요.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배불리 밥을 먹는 것. 청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청이의 귀에 이 저택은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소리도 많은 법이지요. 하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밥을 짓는 안악의 마음에서는 쌀 한 줌을 감추려는 쥐 같은 소리가 났고 마구간을 돌보는 마부의 마음에서는 주인 몰래 건초를 빼돌리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터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택에도 저마다의 속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청이가 저택에 온 지 사나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라고? 곳간의 쌀이 또 줄었다고? 관리를 맡은 하인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대감마님, 분명 자물쇠를 잠갔사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 쌀 서말이 사라지고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곽 노인이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하인들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놈 한 놈 불러다 다그쳐 보겠습니다. 곽 노인의 목소리는 걱정과 충성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청이의 귀에는 여전히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슥 하는 칼 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 도둑을 잡겠다 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왜 칼 가는 소리가 나는 것일까요? 청이는 그것이 영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나 대감님을 모신 어른이거든요. 며칠 전에 거두어진 아이가 무슨 수로 그런 말을 꺼내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지요. 윤대감이 청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청이야, 내 귀에는 사람의 마음속 소리가 들린다 하였지.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알려다오. 곳간에서 쌀을 훔쳐간 놈이 누구냐? 청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릴 때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지요. 대부분은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 하는 맑은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마구간 쪽에서 건초를 나르던 젊은 하인의 마음에서만 유독 다른 소리가 났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일하는 젊은 하인이 있지요? 키가 크고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복이 말이냐? 그 사람 마음에서 모래 위에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을 몰래 옮길 때 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곳간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억울한 소리를 냈는데 그 사람만 입으로는 모른다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째랑째랑 동전 세는 소리가 났지요. 윤대감은 즉시 만복이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며 부인하던 만복이었지만 방 구석구석을 뒤지자 마루 밑에 숨겨둔 쌀자루가 고스란히 나왔지요. 만복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택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하인들 사이에서 청이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킨다더라.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안다더라. 하인들이 청이만 보면 슬슬 피하기 시작했지요.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자들은 청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대감이 손님을 맞아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청이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윤대감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야, 오늘 찾아온 박진사가 나에게 장사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 하더구나. 그 사람 마음은 어떻더냐? 청이는 아까 박진사가 들어올 때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지요. 그분 마음에서 두 가지 소리가 섞여 났습니다. 하나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는데 이건 걱정이 많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진짜 장사가 어려운 것은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끼어들었지요. 빌린 돈을 장사에만 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과연 박진사는 빌린 돈의 절반을 노름빚 갚는 데 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쌓이면서 윤대감은 청이를 점점 가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글도 가르쳐 주었지요. 청이는 한 번 들은 글귀를 바로 외워버렸거든요. 윤대감이 천자문을 한 줄 읽어주면 청이는 그 자리에서 따라 읊었고 다음 날 물어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점점 청이를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대감과 청이가 가까워질수록 곽 노인의 마음속 소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박자로 스 하던 칼 가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좀 더 빨라지고 거칠어졌거든요. 마치 숫돌에 칼을 세게 내리누르듯 초조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변해갔지요. 특히 윤대감이 청이의 머리를 쓸어주거나 청이에게 그를 가르치며 웃을 때면 곽 노인의 마음 속에서 칼소리 위에 새로운 소리가 덧씌워졌습니다. 기익, 기익. 녹슨 대문이 닫히는 듯한 무언가를 차단하려는 날카로운 소리. 청이는 알 수 있었지요. 저건 질투의 소리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청이가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저택 뒷담 너머에서 곽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곽 노인은 담장 틈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대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네. 담 너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요. 청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서둘러야 하네. 이 판서 대감께서 재촉하고 계시다네. 이 판서. 청이의 귀에 그 세 글자가 쇠조각처럼 박혔거든요. 과학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요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영 걸리네. 대감이 그 아이를 너무 가까이 두고 계시니 그까짓 거지 녀석이 뭘 안다고. 서두르게. 발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과학 노인은 담장에서 물러나 다시 저택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이는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과학 노인의 마음속 칼 가는 소리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칼은 처음부터 윤대감을 향해 갈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판서라는 이름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청이는 당장이라도 윤대감에게 달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뒷담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30년 동안 대감님 곁을 지킨 노인을 의심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지요. 만약 이 사실을 말했다가 윤대감이 곽 노인 편을 든다면요. 겨우 며칠 전에 거두어진 떠돌이 아이와 30년 충복 사이에서 대감님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잘못하면 청이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얻은 따뜻한 아궁이 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청이를 옥죄었습니다. 청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곽 노인의 칼 가는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대감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청이의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청이는 저택의 마루와 기둥과 문짝의 소리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마루를 밟으면 어떤 높이의 삐걱 소리가 나는지, 어느 기둥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울리는지, 대문은 열릴 때와 닫힐 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자기도 모르게 청이의 머릿속에 이 저택의 소리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청이의 귀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청이도 미처 몰랐지요. 그날은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지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조정에 나가기 위해 행차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닫고 말에 안장을 얹고 호위 무사들이 대열을 갖추었지요. 곽 노인은 어느 때처럼 윤대감의 옷매무새를 살피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바람이 좋사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지요. 하지만 청이의 귀에는 여전히 곽 노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스윽, 스윽 하는 칼 가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거든요. 그 칼 가는 소리 사이사이로 어딘가 들뜬 듯한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의 심장이 살짝 빨라진 것 같은. 청이는 그것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윤대감이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지요. 청이는 습관처럼 가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마 틀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멜대가 하인들의 어깨에 얹히는 소리, 발판이 놓이는 소리. 저택에 온 이후로 이 집의 모든 소리를 기억해 온 청이었거든요. 어느 나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느 쇠붙이가 어떤 높이로 울리는지, 청이의 머릿속에는 이 저택의 소리 지도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가마 왼쪽 멜대를 잡아맨 맷줄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거든요. 삐, 삐.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버티다 못해 한 올 한 올 끊어지는 소리.
보통 사람의 귀에는 절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청이의 귀에는 비명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세 줄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지요. 그런데 세 줄에서 저런 소리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새끼줄이 자연스럽게 삭아서 나는 소리와 무언가로 잘려서 나는 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삭은 줄은 푸석푸석 부서지는 소리를 내지만 잘린 줄은 남은 가닥이 팽팽하게 버티다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지금 들리는 건 분명 후자였지요. 청이의 등골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맷줄을 잘라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윤대감이 가마에 오르면 대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줄이 끊어지며 가마가 옆으로 쓰러질 것이 뻔했지요. 높이가 높이인지라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청이가 달려나갔지요. 가마에 한 발을 올린 윤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마님, 가마에 타시면 안 됩니다. 호위 무사들이 긴장했거든요. 다리 사건 이후로 청이의 말이라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윤대감도 발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이야. 왼쪽 맷줄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세 줄인데 속이 반쯤 잘려있는 소리거든요. 지금 올라타시면 무게를 못 버티고 가마가 쓰러집니다. 곽 노인이 황급히 끼어들었지요. 아이고,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세 줄로 바꾸라고 시켰는데 설마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들어보십시오. 곽 노인이 직접 줄을 바꾸라고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 줄이 하룻밤 사이에 반쯤 잘려 있다는 것이지요. 윤대감은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사건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지요. 공포와 진실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 지금 청이의 눈에도 똑같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을 확인해 보아라. 호위 무사가 맷줄을 풀어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꺼운 맷줄의 안쪽이 칼로 벤 듯 깔끔하게 반 이상 잘려 있었거든요. 남은 가닥 몇 올이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무게만 더해졌으면 바로 끊어졌을 것이지요. 대감마님,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호위 무사의 말에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벌벌 떨었거든요. 곽 노인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제 줄을 바꾼 놈이 누구냐? 당장 끌고 와라. 곽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라 누가 봐도 주인을 걱정하는 충직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이의 귀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곽 노인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뚝, 뚝, 뚝. 차갑고 일정한 박자. 마치 장기판에서 다음 수를 두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계산하는 소리였지요. 가마꾼 하나가 붙들려와 호된 추궁을 당했습니다. 곽 노인이 직접 추궁하여 내 놈이 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 결론을 내렸지요. 억울하다 호소하는 가마꾼을 내보내고는 곽 노인은 윤대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옵니다. 앞으로는 가마를 제 눈으로 직접 살피겠사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윤대감은 오랫동안 사랑채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이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말을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곽 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칼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윤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청이야. 예, 대감마님. 다리 사건, 곳간 사건,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3번이나 이 늙은이를 구해주었구나. 청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대감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아궁이 소리가 평소보다 더 깊게 울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마치 장작이 다 타고 재만 남은 아궁이에서 나는 조용하고 쓸쓸한 소리.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청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윤아무개에게는 자식이 없다. 하늘이 나에게 너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싶구나. 내가 싫지 않다면 이 늙은이의 양자가 되어 다오. 청이의 입이 떨렸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가족이 생긴다는 것.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버님. 청이가 생전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린 순간이었지요. 윤대감은 조용히 웃으며 청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사랑채에는 따뜻한 아궁이 소리만이 가만가만 퍼져나갔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랑채 밖 어둑한 복도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거든요. 곽 노인이었습니다. 윤대감과 청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곽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이가 아버님이라 부르는 순간 곽 노인의 가슴 속에서 울리던 칼 가는 소리가 확 달라졌거든요. 슥, 슥, 슥. 느리고 일정하던 박자가 갑자기 빨라지더니 이를 악물고 힘껏 칼을 내리긋는 듯한 거칠고 사나운 소리로 변했지요. 숫돌에서 불꽃이 튈 것 같은 격렬한 소리. 복도 저편에서 그 소리를 들은 청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칼이 거의 다 갈렸거든요. 무딘 칼날이 시퍼렇게 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지요. 곽 노인은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도 칼 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양자가 되었다는 기쁨과 곽 노인의 칼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공포. 그 두 가지가 뒤엉킨 채 청이의 세 번째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곽 노인의 칼날은 이제 윤대감이 아닌 청이를 향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양자가 된 뒤로 청이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지요. 윤대감은 청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서당 선생을 불러 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청이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선생이 읽어주는 글을 그 자리에서 외웠고 며칠 뒤에 물어봐도 한 글자 틀리지 않았지요. 선생은 혀를 내두르며 이런 재주는 난생 처음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택의 하인들도 이제 청이를 도련님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도련님이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거지가 하루아침에 도련님이라니 하고 비웃는 소리가 나는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청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람 마음이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곽 노인이었지요. 가마 사건 이후로 곽 노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청이에게 무관심한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겉으로 유난히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청이의 방에 들러 도련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문안을 드렸고 간식을 손수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이의 귀에는 곽 노인의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거든요. 달콤한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안에서 찌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났지요. 무거운 것을 억지로 짓누르는 소리, 마치 뚜껑이 잘 안 닫히는 항아리를 힘으로 눌러 막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택이 발칵 뒤집혀 있었지요. 대감마님의 인장이 사라졌다. 윤대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 공문서에 찍히는 도장이라 이것이 없으면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고 잘못 쓰이면 큰 화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윤대감의 서재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열어보니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 노인이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호통을 쳤지요. 당장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라. 인장이 없어지다니. 이게 보통 일이냐. 하인들이 분주하게 흩어져 저택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곳간, 마구간, 행랑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인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지요. 혹시 도련님 방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마당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학 노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아니, 도련님 방을 어찌 함부로. 하지만 빠짐없이 찾아야 하니 대감마님께 아뢰어 허락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과학 노인의 연기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십니까? 직접 청이의 방을 뒤지자고 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하인의 입을 빌려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지요. 청이의 귀에는 그 하인의 마음 속에서 과학 노인에게 등 떠밀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를 밀어내는 것처럼 과학 노인이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허락하자 하인들이 청이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청이는 마루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걱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훔친 적이 없으니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불을 들추던 하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이불 밑에. 이불과 요 사이에 윤대감의 인장이 끼워져 있었지요. 청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넣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시 거지는 거지야. 주워다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 소리들이 청이의 귀를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윤대감이 사랑채로 청이를 불렀지요. 청이가 들어섰을 때 윤대감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소리가 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장작이 꺼져가는 듯한 스스스 하는 재 식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청이야, 이것이 내 방에서 나왔다. 할 말이 있느냐? 아버님, 소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증거가 내 이불 밑에서 나왔는데 다른 누구를 의심하란 말이냐? 청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과학 노인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칼 가는 소리를 밤마다 뒷담 너머로 밀을 하던 그 발소리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말만으로는 30년을 함께한 충복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과학 노인이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옵니다. 너무 엄하게 하지 마시고 광에서 하루만 반성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벌을 주라고 한 것도 내쫓으라 한 것도 아닌 딱 하루 광에 가두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자비로운 제안입니까?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거든요. 청이의 귀에는 과학 노인의 마음 속에서 자물쇠가 찰칵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를 가두어 놓고 그 사이에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지요. 윤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청이야, 오늘 하루 광에 들어가 있거라. 내가 생각을 좀 해보마. 청이는 고개를 숙인 채 광으로 향했지요. 등 뒤에서 윤대감의 아궁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청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광문이 닫혔지요.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먼지 냄새와 퀴퀴한 집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청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더 열렸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요. 광 바닥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자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기만 하던 어둠 속에서 소리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저택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누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발소리의 진동만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부엌 쪽에서 안악이 부지런히 오가는 가벼운 발소리. 마구간에서 마부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무거운 발소리. 사랑채에서 윤대감이 서성이는 근심에 찬 불규칙한 발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졌지요. 저택 전체가 청이의 귀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택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깊은 밤이었지요. 청이는 광 바닥에 귀를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왼발을 살짝 끄는 곽 노인만의 발소리였지요. 보통 때와 달리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고 있었지만 청이의 귀에는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곽 노인은 자기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거든요. 뒷간 쪽도 아니고 부엌 쪽도 아닌 저택 가장 안쪽에 있는 사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곽 노인의 발소리 사이사이로 무거운 것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렸지요. 보따리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째랑, 째랑, 엽전이나 은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사당에 도착한 곽 노인의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 그리고 나무를 들어 올리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지요. 무언가를 집어넣고 다시 나무를 덮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문이 닫히고 곽 노인의 발소리가 다시 제 방을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청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사당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청이는 광에서 나가야 했지요. 지금 당장. 광문 쪽으로 기어가 손으로 더듬어 문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문짝에 바짝 갖다 대었거든요. 경첩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였지요. 위쪽 경첩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묵직한 소리가 났거든요. 하지만 아래쪽 경첩에서 미세한 덜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나사가 살짝 헐거워진 것이지요. 청이는 품속을 뒤졌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다 말고 끌려왔기에 숟가락 하나가 아직 품에 있었거든요. 숟가락 끝을 경첩 나사에 대고 조금씩 돌렸지요. 기이, 기이. 녹슨 나사가 조금씩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이는 숨을 죽이며 저택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귀를 세웠지요. 다행히 모두 잠든 뒤였거든요. 나사가 빠지고 아래쪽 경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 아래쪽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겼지요. 청이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청이는 곧장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곽 노인의 발소리 경로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사당 앞에 도착한 청이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나 곽 노인이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한참을 귀 기울여 보았지만 저택 안은 고요하기만 했거든요. 청이는 사당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요. 직접 들어가 마루를 뒤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거든요. 지금 마루를 건드렸다가 흔적이 남으면 곽 노인이 눈치채고 증거를 옮겨버릴 수 있었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청이는 사당 문에 귀를 대었지요. 아까 곽 노인이 안에서 움직이던 소리를 되짚어 보았거든요. 문이 열린 뒤 발소리가 몇 걸음 들어갔는지, 나무를 들어 올린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났는지, 그 거리와 위치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그려 넣었습니다. 문에서 대략 7걸음, 왼쪽 기둥 방향으로 3뼘쯤. 그곳에 비밀이 있었지요. 청이는 조용히 사당에서 물러나 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왔던 틈으로 다시 몸을 밀어넣고 경첩을 대충 끼워 맞추었지요. 그리고 집 위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거든요. 사당에 비밀이 있다.
내일 아침 아버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누명을 쓰고 갇힌 처지였지만 청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이제 소리만으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청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문이 열렸지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대감이 직접 와 있었거든요. 청이야, 나오거라. 청이는 조용히 광을 나섰지요. 하룻밤 사이에 청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불안하고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지요. 윤대감은 청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인장건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 늙은이도 알고 있다. 청이의 귀에 윤대감의 마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젯밤 꺼져가던 아궁이 소리가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제 밑에 작은 불씨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가느다란 온기가 느껴졌지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소희는 방에 가서 쉬고 있겠습니다. 청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물러났지요. 하지만 방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안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렸거든요. 낮 동안 청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요. 하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곽 노인도 청이를 힐끗힐끗 살피고 있었거든요. 청이는 일부러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곽 노인이 안심하도록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택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든 깊은 밤이었지요. 청이는 이불 속에서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악의 코 고는 소리, 마구간 말이 코를 부르르 떠는 소리, 곽 노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까지 모두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청이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거든요.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청이는 맨발로 마루를 밟았습니다. 신을 신으면 소리가 나니까요. 발끝으로 조심조심 어젯밤 광 속에서 기억해 둔 곽 노인의 경로를 따라 사당으로 향했거든요. 사당 앞에 도착한 청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택 전체의 소리를 살폈지요. 곽 노인의 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이었거든요. 사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끼 하는 소리가 날까봐 문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청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어젯밤 소리로 기억해 둔 위치. 문에서 7걸음, 왼쪽 기둥에서 3뼘. 청이는 손끝으로 마루를 톡톡 두드렸지요. 톡, 톡, 톡. 단단하고 꽉 찬 소리. 한 뼘 옆으로 옮겼습니다. 톡, 톡, 텅. 비어있는 소리. 여기였거든요. 청이의 손이 떨렸지요. 마루판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다른 마루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이 한 장만은 미세하게 흔들렸거든요. 자주 열고 닫은 흔적이었지요. 마루판 틈에 손가락을 넣고 힘을 주었습니다. 기익. 마루판이 들렸지요. 그 아래에 어른 하나가 웅크려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따리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청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보따리를 꺼냈지요. 매듭을 풀자 안에서 문서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달빛에 비춰보니 윤대감의 인장이 찍힌 백지 문서들이었습니다. 아직 글자가 적히지 않은 뒷 문서에 인장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를 모르는 청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조의 재료였거든요. 두 번째 보따리에서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 묶음이 나왔지요. 청이는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종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광노인이 밤마다 밀을 하던 그 담장 너머 사람에게서 나던 것과 같은 먹 냄새였거든요. 세 번째 보따리는 장부였습니다.
날짜와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숫자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청이는 보따리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싸서 품에 안았지요. 마루판을 원래대로 덮고 사당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를 향해 뛰었거든요. 사랑채 앞에 도착한 청이는 문을 두드렸지요. 아버님, 아버님, 청이입니다. 잠결에 깨어난 윤대감이 문을 열었거든요. 청이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지요. 한밤중에 맨발로 품에 보따리를 잔뜩 안은 채 서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청이야,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청이는 윤대감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이 저택에 온 이후로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거든요. 이 집 안에 배신자가 숨어 있어요. 윤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곽 노인입니다. 소인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 가슴속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요. 청이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들을 윤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사당마루 밑에 이것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윤대감은 첫 번째 보따리를 풀었지요. 자신의 인장이 찍힌 백지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의 밀서를 펼치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거든요. 이것은 이 판서의 필체가 아니냐. 밀서에는 곽노인을 우리 사람이라 부르며 윤대감 저택의 재산 목록, 하인들의 동향, 윤대감의 일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곽노인이 30년 동안 이 판서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의 장부를 펼쳤을 때 윤대감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거든요. 날짜별로 빼돌린 재물의 목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지요. 쌀 몇 석, 은자 몇 냥, 비단 몇 필. 30년치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청이의 귀에 윤대감의 마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궁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에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 배신을 확인한 사람의 마음이 내는 처참한 소리였거든요. 30년을 믿었는데 윤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청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한참이 지나서야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되살아나 있었지요. 청이야. 예, 아버님. 내 말이 맞았다.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아버님은 어리석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신 것이옵니다. 윤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그리고 밀서를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곽노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판서가 곽노인에게 꽤 큰 돈을 보내고 있었구나. 단순한 첩자가 아니라 깊이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야. 아버님,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관가에 고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 판서는 조정에서 한 편을 이루고 있는 세력가야. 이 밀서만으로 고발하면 오히려 위조된 증거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다. 곽노인 하나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님?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 이 판서가 직접 꼬리를 드러내는 순간을 만들어야 해.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터에서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세상 물정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윤대감은 밀서를 보따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자. 사당에 다시 넣으면 곽노인이 옮겨버릴 수 있으니 내가 따로 보관하마. 그리고 곽노인에게는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예, 아버님. 윤대감이 문득 청이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그런데 청이야, 내 목에 걸린 그 옥 조각, 어디서 난 것이냐?
청이는 무심코 목에 옥 조각을 만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작은 옥 조각. 한쪽 면에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만 닳고 닳아 무슨 무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윤대감은 그 옥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아까 밀서 속에서 본 어떤 것이 떠올랐거든요. 7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사관 한씨 가문. 그 가문의 문양과 이 옥 조각에 새겨진 흔적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달아서 알아보기 어려운 무늬 하나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잘 간직하거라. 부모가 남겨준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니. 예, 아버님. 그날 밤 둘은 날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었지요. 이 판서가 직접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아버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광노인은 물론이고 이 판서까지 한꺼번에 덫에 걸어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장례식. 윤대감이 주둔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지요. 윤대감과 청이는 그날 밤 사랑채에서 머리를 맞대었지요. 아버님, 광노인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판서가 빠져나가면 더 큰 화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 이 판서를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자가 스스로 꼬리를 내밀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거든요. 청이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광노인이 아버님 곁에 있는 이유는 아버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광노인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영의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판서는 반드시 직접 움직일 것입니다. 윤대감 댁의 재산과 문서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윤대감은 한참을 침묵했지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거든요. 좋다. 해보자.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윤대감은 믿을 수 있는 호위, 무사 둘과 가까운 포졸 대장에게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하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거든요. 광노인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지요. 사흘 뒤 해가 뜨자마자 저택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쓰러지셨다. 윤대감이 아침 문안을 받다가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지요. 하인들이 달려왔고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윤대감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독입니다. 탕약에 독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전부 연기였지요. 의원도 미리 입을 맞춘 사람이었거든요. 윤대감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깊이 드는 약을 먹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지요. 저택이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이 울부짖고 상복이 준비되고 곡소리가 집안 가득 메아리 쳤지요. 청이도 울었습니다. 아니, 우는 연기를 했지요. 하지만 울면서도 청이의 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거든요. 저택 안 모든 사람의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마음에서는 진짜 슬픔의 소리가 났지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듯한 축축하고 무거운 소리.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윤대감이 엄하기는 했어도 하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의 소리가 저택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광노인이었지요. 광노인은 윤대감의 시신 앞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이 늙은 종놈을 두고 어찌 이리 가십니까?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요. 눈물까지 줄줄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30년 주인을 잃은 충복의 통곡이었거든요. 하지만 청이의 귀에 들리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과학 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슬픔으로 뛰는 심장과 흥분으로 뛰는 심장은 소리가 다릅니다. 슬픈 심장은 느리고 무겁게 쿵, 쿵 하고 가라앉지만 흥분한 심장은 빠르고 가볍게 쿵쾅쿵쾅 튀어 오르거든요. 과학 노인의 심장은 분명 후자였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기대가 뒤섞인 축제 전날 밤처럼 들뜬 소리가 통곡 뒤에 숨어 있었지요. 청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을 모신 주인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상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지요. 과학 노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저택을 나서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거든요. 청이의 귀에는 과학 노인이 돌아올 때 품속에 접어넣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밀서를 보내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대문이 열리고 가마 하나가 들어왔지요. 뒤를 이어 수상한 사내들이 대여섬 명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과학 노인이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맞이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 판서 대감.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50줄에 접어든 뚱뚱한 양반이었지요.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청이의 귀에 그 사내의 마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끈적끈적한 기름이 바닥에 퍼지는 듯한 소리. 탐욕이 몸 전체에 배어있는 사람의 소리였지요. 그래, 확실한 것이냐? 윤영희정이 정녕 죽은 것이 맞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이 판서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됐군. 그럼 서두르자. 유 원장은 준비했느냐? 과학 노인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당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백지 문서, 윤대감의 인장이 찍힌 그 문서에 글을 적어 넣은 것이었지요. 위조된 유 원장이었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윤대감이 재산 절반을 이 판서 대감께 헌납한다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이 판서가 유 원장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거든요. 허허, 30년을 심어놓은 보람이 있구나. 수고했다, 곽 노인. 감사합니다, 대감. 청이는 사랑채 뒤편 병풍 뒤에 숨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대화 내용. 청이의 머릿속에 모든 소리가 빠짐없이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이 판서가 자리에 앉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라. 재물 목록을 작성하고 감 나가는 것은 먼저 빼돌려라. 문서고도 뒤져서 조정 관련 서류는 모두 가져와. 부하들이 흩어지려는 순간 이 판서가 곽 노인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양자로 들인 아이는 어찌할 것이냐? 걸리적거리지 않겠느냐? 곽 노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터에서 주워온 거지일 뿐입니다. 양자 문서를 없애버리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 판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무언가가 떠오른 듯 말했지요. 그러고 보니 7년 전 그 사관 한씨 집안일을 기억하느냐? 청이의 귀가 쫑긋해졌거든요. 한씨요?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그 집안 말입니까? 그래. 그때 우리가 심어놓은 증거로 영모 누명을 씌워 깔끔하게 처리했지.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조정비리 기록이 문제였거든. 그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했으니까. 이 판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 사관놈이 고지식하게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 놓았더라고. 우리 쪽 뇌물수수, 관직 매매 기록이 전부 들어있었지. 그래서 영모로 엮어서 집안째 밀어버린 것이야. 다행히 증거는 다 불태웠고 과학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덕분에 그 뒤로 아무 탈 없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셨지요. 허허, 그래도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하다.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시신이 확인이 안 됐거든. 뭐 그때 나이가 서너 살이었으니 어디서 굶어 죽었겠지만 청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서너 살. 7년 전 멸문당한 사관 한씨 가문. 청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옥 조각을 움켜쥐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귓속에서 온갖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지요. 그 어린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청이는 이 순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장터를 떠돌았던 그 세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랐던 그 막막함. 그 모든 것의 답이 지금 저 사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청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아버님과 함께 세운 계획을 끝까지 가져가야 했습니다. 청이는 떨리는 손으로 옥 조각을 꽉 쥔 채 병풍 뒤에서 숨을 죽였지요. 그리고 이 판서와 광노인이 주고받는 모든 말을, 모든 소리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곧이었거든요. 이 판서와 광노인이 충분히 꼬리를 드러낸 그 순간 함정의 뚜껑이 닫힐 것이었지요. 청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이 판서의 부하들이 저택 곳곳으로 흩어져 재물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곳간 문을 부수고 문서고를 뒤엎고 감나가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30년 동안 윤대감이 일궈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판서는 사랑채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 자기 집인 양 다리를 쭉 뻗고 윤대감이 앉던 자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광노인은 그 옆에서 연신 술을 따르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 판서 대감 서재에서 조정인사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하 하나가 문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지요. 이 판서가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허허, 윤영의정이 쥐고 있던 것들이 이것이었군. 이것만 있으면 조정에서 나를 건드릴 자가 없겠어. 광노인이 맞장구를 쳤지요. 이제 이 판서 대감께서 조정을 쥐고 흔드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하, 곽노인. 자네 덕이야. 30년을 버텨준 공을 내 잊지 않겠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부하 하나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거든요. 대감, 밖에 포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곽노인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곧 표정을 추스르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포졸이 왔으면 어떠냐. 윤영의정은 이미 죽었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유언장을 들고 있으니 이 재산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야. 무슨 죄로 잡아간단 말이냐? 사랑채 문이 활짝 열리고 포졸 대장이 들어섰지요. 이 판서 대감, 이 저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맞섰거든요. 수상한 움직임이라니 이것은 고인이 된 윤영의정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유언장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오. 위조된 유언장을 내밀었지요. 포졸 대장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윤대감의 인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거든요. 포졸 대장이 잠시 머뭇거렸지요. 이 판서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떠냐, 멀쩡한 유언장이 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증거로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그 순간이었지요. 사랑채 안쪽 병풍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사박사박 맨발이 마루를 밟는 가벼운 소리. 병풍이 스르륵 밀려나고 그 뒤에서 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청이였습니다.
이 판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지요. 이놈은 또 뭐냐? 곽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대감마님이 장터에서 거두어 오신 별것 아닌 아이입니다. 어서 물러가거라. 청이는 물러가지 않았지요. 사랑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이 판서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원장이 증거냐고 물으셨지요. 이 판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거든요. 이 꼬마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 물러가라. 그 유원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사랑채의 정적이 흘렀지요. 이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거든요. 위조라고 증거가 있느냐? 인장이 버젓이 찍혀 있는데 어린 놈이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청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요?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놔 보아라. 청이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제게는 귀가 있습니다. 이 판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곽 노인은 불안한 듯 눈알을 굴리고 있었지요. 청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제가 이 저택에 온 첫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대감마님의 행차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곽 노인은 마당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요. 입으로는 대감마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웃음까지 띠고 있었거든요. 청이가 잠시 숨을 고르며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칼날을 숫돌에 가는 소리였지요. 쉬지 않고 갈아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곽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그 소리는 제가 이 저택에 머무는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 차를 올릴 때도,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릴 때도, 하인들을 다독일 때도, 겉으로는 30년 충복이었지만 속에서는 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판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청이가 먼저 이어갔지요. 꽃간 쌀이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하인 만복이 쌀을 빼돌린 것은 맞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 곽 노인도 곳간을 다녀왔습니다. 곽 노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만복보다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곳간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찰칵 단 한 번에 열렸지요.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숨을 23번 쉬는 동안이었고 나올 때 품 안에서 은자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적어도 30냥은 되는 무게였지요. 사랑채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판서의 손에 들린 술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곽 노인은 곳간을 다녀온 뒤 뒷담 쪽으로 갔지요. 담 너머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의 남자였거든요. 곽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청이가 목소리 톤을 살짝 낮추었지요. 서두르라는 말은 듣지 못한 척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자 쉰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 판서 대감께서 재촉하십니다. 곽 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알았으니 가보거라. 이 판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청이는 눈을 감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대감마님께서 외출 행차를 준비하신 날이 있었지요. 그 전날 밤 자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구간 쪽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거든요. 청이의 목소리가 한 톤 더 가라앉았습니다. 칼날이 줄을 베는 소리였습니다. 서걱서걱 3번이었지요. 반쯤만 자르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대감마님의 무게가 실리면 저절로 끊어지도록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 칼을 쥔 손에서 나는 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곽 노인의 손이었지요. 곽 노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거든요. 다음은 인장입니다. 청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지요. 대감마님의 가문 인장이 사라진 날 모두가 소인을 의심했습니다.
이불 밑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장을 제 방에 넣은 것은 곽 노인이었습니다. 축시 무렵이었지요. 제 방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23번 쉬는 동안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와 이불을 들추고 인장을 밀어넣고 나가기까지 발소리는 정확히 8걸음이었거든요. 들어올 때 4걸음, 나갈 때 4걸음, 그리고 문을 닫는 소리가 끼익 하고 났는데 안쪽 경첩이 살짝 벌어져 있어서 나는 소리였지요. 그 경첩 소리를 내는 문은 이 저택에서 제 방문 하나뿐입니다. 이 판서의 부하들이 서로 얼굴을 살피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광에 갇힌 밤이었습니다. 청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지요. 캄캄한 광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더 열렸습니다. 땅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으로 이 저택의 모든 움직임이 들렸거든요. 그 밤, 곽 노인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다른 곳으로 갈 때와 달랐지요. 무거운 것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사당에 도착해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쿵 하고 났고 나무를 들어 올리는 소리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마루판이었지요. 청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 자리에서 청이의 눈이 이 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거든요. 대감마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곽 노인은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 소리 뒤에서 심장이 흥분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지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 대감, 당신이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지요. 청이가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한 사관 가문은 우리가 처리했으니 이제 걸림돌이 없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거든요. 이 판서가 벌떡 일어섰지요. 이놈이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청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소리,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까지. 이 저택에 온 첫날부터 어젯밤까지 모든 소리가 제 귀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안쪽 방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죽었어야 할 사람이 걸어 나왔거든요. 영의정 윤대감이었습니다. 상복으로 가득했던 사랑채에 산 사람의 위엄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윤대감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마루 위에 묵직하게 울렸거든요. 곽 노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대감마님, 어떻게. 이 판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거든요. 술잔이 손에서 떨어져 마루에 부딪혀 깨졌지요. 윤대감은 곽 노인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곽 노인, 대감마님, 이것은 소인은 그저 30년이었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거든요. 30년을 내 곁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등을 맡겼다. 내 귀에는 내가 충복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윤대감이 청이를 돌아보았지요. 이 아이의 귀에는 달리 들렸더구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던 내 속내가 이 아이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한다. 곽 노인이 마루에 이마를 대며 매달렸거든요.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모신정을 생각하시오. 윤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돌려 포졸 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손을 들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이 판서의 부하들은 저항도 못하고 하나둘 포박되었지요. 이 판서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판서다. 감히 나를. 이 판서. 윤대감이 차갑게 말했지요. 자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 이 아이의 귀에 다 담겨 있네. 위조 유언장,
재산 탈취, 그리고 윤대감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거든요. 7년 전 한씨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킨 일까지 이 판서의 몸이 굳어졌지요. 더 이상 발버둥도 치지 못했습니다. 곽 노인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포졸들이 이 판서와 곽 노인 그리고 부하들을 줄줄이 묶어 끌고 나갔지요. 사랑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대감이 청이에게 다가왔거든요. 청이는 그 자리에 서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요.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청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다 끝났다, 청이야. 청이의 귀에 윤대감의 마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꺼져가던 아궁이에 다시 장작이 놓인 듯 따뜻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청이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끝난 것이었지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포졸들이 역적들을 모두 끌고 간 뒤 저택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청이의 귓속에서는 어젯밤 이 판서 일당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한 사관 가문은 우리가 처리했으니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청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랑채 안방. 문을 닫고 둘만 마주 앉았지요. 윤대감의 얼굴에는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늙은 듯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곁에 둔 사람의 배신을 확인한 것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윤대감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빛이 서려 있었거든요. 청이야. 예, 아버님. 윤대감이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사당 마루 밑에서 나왔던 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 귀로 직접 들었을 것이다. 한씨 가문을 멸문시킨 것이 이 판서의 짓이었다는 것을. 청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윤대감의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대감이 밀서의 한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작은 문양이 하나 있었지요. 대나무 잎 3장이 원을 이루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문양이 무엇인지 아느냐?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대감이 청이의 목을 바라보았지요. 청이가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던 그 낡은 옥 조각. 실에 꿰어 목에 건 채로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던 그것. 내 목에 걸린 옥 조각을 이리 내어보아라. 청이가 조심스럽게 옥 조각을 풀어 윤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윤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옥 조각의 뒷면. 오랜 세월 닳고 닳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음각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 3장이 원을 이루는 문양. 밀서에 찍힌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윤대감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7년 전의 일이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직접 들었을 것이다. 한씨 가문을 멸문시킨 것이 이 판서의 짓이었다는 것을. 조정의 비리를 기록한 죄로 없는 영모를 뒤집어 씌워 가문 전체를 하루아침에 없앤 것이지. 하지만 윤대감이 옥 조각을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구나. 청이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이 대나무 문양은 한씨 가문만이 쓰는 것이다. 대대로 적장자에게만 물려주는 옥 페이지. 밀서 속에도 이 문양이 찍혀 있었으니 이 판서가 한씨 가문의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뜻이고. 청이야, 내가 바로 그 한씨 가문의 아이다. 청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평생을 따라다니던 온갖 마음의 소리, 거짓말의 쇳소리, 탐욕의 진을 소리,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지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윤대감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느리고 깊고 한결같은 소리. 처음 장터에서 들었던 그 맑고 올곧은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지요. 아버님, 그래. 소인은 소인에게 가문이 있었습니까?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있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성에서는 커다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서와 그 일당이 과거 한씨 가문을 억울하게 몰아 멸문시킨 죄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지요. 청이가 암송한 기억, 사당 마루 밑에서 나온 밀서와 장부, 곽 노인의 자백까지 증거가 산처럼 쌓였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쫓겨났지요. 그의 일당들도 하나같이 제 죗값을 치렀습니다. 곽 노인은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포졸에게 끌려가는 길에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지요. 30년을 드나들었던 저택의 대문을 말입니다. 그때 곽 노인의 얼굴에는 분노도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텅 빈 표정이었다고 하지요. 청이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곽 노인의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칼 가는 소리도 흥분의 쿵쾅거림도 아닌 바람이 빈 방을 스치는 것 같은 텅 빈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비워지는 소리. 그것이 배신의 끝에 남는 소리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한씨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7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한 사관의 이름이 다시 바로 세워졌지요. 빼앗겼던 재산도 돌아왔고 무너졌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청이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청이를 정식 양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전에는 말로만 아들이라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한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은 내가 윤씨 가문의 정식 양자로도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두 가문 모두 내 것이다. 윤대감이 청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부디 좋은 곳에 써라.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특별한 재능이니까.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윤대감의 저택 뒷마루. 윤대감과 청이가 나란히 걸터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이가 귀를 기울였지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구간에서 말이 코를 부르르 떠는 소리, 담 너머 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옆에 앉은 윤대감의 심장이 느리고 편안하게 뛰는 소리. 쿵쿵쿵.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거짓말과 탐욕과 분노의 소리가 쉴 새 없이 머리를 찔러왔지요. 그래서 이 재능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는 그저 바람 소리였고 아궁이 소리는 그저 따뜻한 불꽃 소리였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도 지금 이 저택 안에서만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청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집에서 나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윤대감이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 좋은 소리만 들리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귀라는 것은 참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듣느냐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들으려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거짓 속에서 진심을 들으려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배신 속에서도 한 줄기 올곧은 소리를 놓지 않았던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의 귀가 결국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억울한 영혼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보다 더 귀한 것은 들으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이지요. 부디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